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붓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관한 통증일까요? 붓기가 가라앉는다는 거는 통증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 붓기와 통증은 조금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부어있을 때 안 아프다가 붓기 빠지면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부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위 사진의 케이스는 몇 주 차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있는 사진들은요, 제가 따로 표기하지를 않았으면 전부 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비공개 영상이어서 제가 따로 표기하진 않았는데, 이게 아마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사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스크레로더마 환자의 3년 뒤 결과 유튜브 영상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리과 전문의이고 작년 말 아이가 비전형 소위증으로 태어나 이리저리 자료를 살펴보고 있던 차에 선생님 블로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려주셨던 2018년도 중국 논문은 저도 읽으면서 감명받았고 읽으면서 좀 아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PCL 프레임에서 기여한 콘드로 티슈가 조직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병리과에서는 오르가노이드 연구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오르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한 티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정말 신기했고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일까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미성년자 대상 연구고 롱텀 팔로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건 중국이라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점 때문에 많이 슬펐고 아쉬웠던 점은 코스메틱 서저리 기술적인 부분은 소위증에 국한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PCL이 높게 되면 과연 무엇으로 대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년 중국 논문에서는 PCL 프레임의 경우 조직 사진에서는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보였고 최근에 강남 세브란스 윤인식 교수님께서는 소위증 설명회에서는 일반인 대상이다 보니 녹는다는 표현 위주로 이야기하셨는데 파이브로틱 티슈 또는 스카티슈로 대체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스크렐로더마 증례는 주변 보니 티슈와 퓨전되고 머징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정상 조직이 있다 보니 가능한 것 아닌가 싶고 소위증의 경우 한국 기준으로 소위의 연골을 싹 다 날리고 메드포어나 립 카틀리지를 넣게 되는데 PCL로 이루어진 물질을 넣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생분해가 되고 생분해된 뒤 어떤 조직으로 대치되며 그럴 경우 형태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 엄청 고민이 많으니까요. 몇 날을 매일 밤을 골이 잘 나오길 바라며 마사지하고 몰딩하는 어머님들의 눈물을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물론 웨이도 폐쇄를 동반한 아이들의 경우 엄마들이 무조건 성형해줘야 하지만 저와 같은 비전형 소위증 부모들은 최악의 경우 아이를 반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수술대에 올려야 되는지라 퇴근 후 밤만 되면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글 한 편 집필하고 업로드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드는 점을 알기에 유익한 글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글이지만 2022년에 읽어도 명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제 동기나 제 후배 들도 이렇게 뭐랄까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친한 동기 안과 의사 아이도 손가락이 6개인 채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결국 이제 손가락이 6개여서 손을 하나 이제 어린 나이에 꼬맹이인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하기는 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져요. 그 마음도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제 동기 후배인데 지금 소아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와이프가 간호사예요. 지금 간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는 소아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들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산전 검사에서 양수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기숙사 대학에 있을 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애기 나오자마자 형 와서 잠깐 봐달라고. 그래서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산전검사 안 했어? 라고 물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했죠. 근데, 근데 출산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랬더니, 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소아과 의사고, 애엄마는 간호사야. 그런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어떻게 아이를 포기하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물어본 제가 부끄러웠죠. 요새 그 친구가 용인 세브란스 소아과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용인 세브란스 교목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있는 원목이라고 해요. 병원에 있는 목사님. 그래서 원목님하고 인터뷰한 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더 많은 행복과 자기 종교적인 거, 의사로서 이런 거에 더 많은 기쁨을 준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용인 서브란스의 소아과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건데 지금 이 글 써주신 선생님도 병리학 전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비정형 소위증이라고 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 거죠. 아마도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성장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때쯤 되면요. 저희가 이 PCL이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소위증이 이제 환자분한테 보호자분께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스크렐로더마 수술했던 그 환자가 왔어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왔어요. 이제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4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CT를 보고 얼굴을 보고서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고마웠어요. 그냥 제가 고마웠어요. 보고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친구 의대 다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사진 보면서 지금 모습 보면서 막 되게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너무 얼굴 좋아졌고 굉장히 조금 어두운 게 보였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밝아졌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올 겨울에 이제 와서 또 CT 찍고 사진 찍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년 조금 안 되는 기간, 4년 이제 조금 넘은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의사들인데 4년이 지났는데도 이 PCL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직까지 미완의 결과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세브란스에서 윤인식 교수라고 제 후배예요. 네, 윤인식 교수라는 친구가 PCL로 소위질 재건을 했거든요. 이제 TNR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상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PCL이 녹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조금 국한한다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녹아서 어떤 조직이 될 거냐. 어떤 조직으로 어떤 형태로 남을 거냐.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수술한 환자도 지금 이제 4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에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그 PCL이 녹아서 없어진 거에 그 파이널 엔드 리저트는 PCL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녹아요. 3년, 4년이면 녹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PCL이 보여요. CT 찍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은 더 봐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면 제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다른 조직으로 뭐 substitution 됐다, 치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재생됐다고 얘기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7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두개골 관한 또는 광대, 턱의 뼈에 관한 한 거로는 가장 롱텀 팔로우업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증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귀에서는 조금 더 빨리 녹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5, 6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또 그 중간에도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거고 방법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선생님 아이가 수술을 받을 나이, 그러니까 뭐 한 11살, 12살, 보통 한 4, 5학년 때 수술을 받으니까요.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정도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업데이트 시킨 걸로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 TNR이라는 그 회사와 또 아산병원 최종호 교수님이랑 세브란스 윤식 후배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뭐 저쪽 경희대 이정우 교수, 그다음에 또 중앙대 이의룡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또 수정하고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술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속상한 밤 이해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의학 기술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일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놓지 마시고 아이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를 기다리시면 제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든 글로든 또 업데이트된 자료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전에 해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턱살 때문에 턱보형물 있는 상태로 V밴드를 거의 한 달째 매일 20분씩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보형물에도 악영향을 미칠까요? 보형물 수술한 지는 7년 됐습니다. 7년 됐으면요, 보형물 수술한 거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지내세요. 막 두드러 맞고 이러지만 않으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V밴드 20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약순물 똑똑 떨어지는 거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뚫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이라는 말 있죠. 겁이라는 단어, 겁. 아시나요? 그 겁이라는 단어가 약순물이 바위를 뚫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바위에 약순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가지고 그 바위를 뚫는 시간이래요. 겁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약순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엄청 오래 하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보면 V밴드를 보형물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엄청 오래 한다면. 매일매일 20분을 막 10년씩 20년씩 한다면 영향 줄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 못할걸요? 그리고 V밴드가 낡아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1년 못 쓸걸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저 V밴드 10개 있는데요. 우리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원장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4-5mm 전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부나 근육 박리가 이루어지니 피부 처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짐이랑 그 늘어짐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하세요. 더하기 빼기. 근데 이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총량이 처짐을 결정한다고 보세요. 자, 뼈의 볼륨이 늘어나면 더하기, 뼈가 전진되면 더하기, 뼈가 후진되면 빼기,
뼈가 줄어들면 빼기, 박리가 넓으면 빼기, 절개하고 박리하면 빼기.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빼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술이라는 거는 처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요소마다 어떤 거는 더하기 3, 어떤 거는 빼기 1, 어떤 거는 빼기 3, 어떤 거는 더하기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다 더했을 때 최종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4, 5mm 전진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박리하고 수술하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처짐이 있을 거냐 라고 물어보면 요 두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이건 처짐이 안 생기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전진을 하려면 뼈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톱질을 해서 자르잖아요. 또는 여기 2차각 정리한다고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또 빼기예요. 근데 얼마나 줄일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삭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합산한 게 썸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처진다 안 처진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더하기 빼기다, 요거는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복잡해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환자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T절골하며 4mm 전진 후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CT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로 만약에 뼈가 여기서 이렇게 전진돼 있는 거면 이건 정말 화가 나는 결과고요. 만약에 뼈가 이런 식으로 전진이 여기가 4mm 돼 있는 거라면 이건 정말 전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전진시켜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이게 사진보다는 현재 있는 뼈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코 높이가 이만큼이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에나 코 높이 최소 여기에서 아랫입술 높이 이만큼이면 지금 턱이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로 봐서 그렇고, 근데 지금 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제가 확인하려면 이거 꼭 CT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상담을 꼭 오셔서 CT 좀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정확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절골 하면서 4mm 뺐는데 T절골 뺀 데가 너무 심하게 툭 나와 있는데 T절골 하면 뺀 만큼 턱뼈를 잘라버리면 너무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진을 시켜놨다는 뜻이에요. 뼈를 이렇게 전진이 돼 있는데 나 이거 너무 튀어나와서 꼴보기 싫어. 그냥 이거 잘라버리면 안 될까? 위험할 건 없는데요. 문제는 이 튀 튀어나와 있는 게 진짜 뼈가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림은 또 이상한 그림 또 그림 실력 나왔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렵네. 뼈는 실제로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4mm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뼈는 1, 2m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요 상황이면 플레이트 빼고 요거 갈아버리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CT 찍어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수술 후 이중턱과 늘어짐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근육 묶으려면 또 전신 마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는 못하겠어요. 이런 수술은 수면 마취로 합니다. 전신 마취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중턱과 늘어짐이 근육을 묶어서 될 건지 아닌지는 환자분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근육 묶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육 묶기 통해서 효과 보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병원,
뭐 제가 아는 제 선배님도 있고 제 병원 가까운 곳에 계신 원장님도 계시는데 근육 묶기로 자꾸 또 이렇게 마케팅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안내가 되고 소개가 돼서 그런지 근육 묶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육 묶기는 정말 일부 몇몇 환자들에서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오버럴하게는 그걸로 효과 못 보는 분들도 꽤나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압덕 후진 후 아랫니 3개의 치아 무감각 증상이 있습니다. 현재 수술 7개월 차고 처음보다 감각이 조금 돌아왔지만 혹시 이대로 쭉 지난다면 나중에 치과 치료 시 치아 잇몸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괜찮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만들어 드릴 때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경이 막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연결되고 막 지들끼리 막 오버랩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막 여기 있는 애가 일로도 연결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 끊어줘도 또 제대로 살아나게 하나님이 길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거는 우리 알자 그런 뜻이지 이 수술이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다칠 수 있다. 그거는 알고 가자. 대신에 이게 다친다 하더라도 일부는 살아난다. 동물 실험 결과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플렉서스 신경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몇 군데 끊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신경이 잘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막 이렇게 잘라댄다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과는 조금 다른 주제지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 매부리코, 휜코, 코끝 수술, 콧대 수술, 들창코 이 모든 수술을 비주절개 안 하고 클로즈드 라이노필라스티라고 하는 코 안쪽으로 하는 수술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뭐 스프레더 그라프트도 필요하고 이것도 비개방으로 불가능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개방으로 거의 모든 코 수술이 가능하다. 실력의 문제다. 이렇게 왜곡 호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뭐 그렇게 궁금해요.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힘들죠. 네. 일반적으로 힘든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기보다는요. 그냥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포샵 말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옆집 가가지고 쟤네 집에 진짜 금송아지 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의미 없어요. 그냥 걔네 집 가서 물어봐야죠. 그럼 어디 금송아지 보여줘봐. 근데 그냥 이런 말이 싫어요. 모든 게 가능하고 실력의 문제다. 나는 할 수 있다. 꼭 못하는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다. 실력이 문제다. 요런 단어를 쓰시는 분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아시겠죠? 이 글을 봤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 답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중터 근육 흡입, 지방 흡입, 그 다음에 근육 묶기, 여기 활경근 묶기, 그 다음에 포도송이 지방 제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봤거든요. 그래서 봐야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결과를 볼 때요. 이거 제 얼굴로 해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자, 제가 무턱인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무턱 수술하고 나면요. 이렇게 찍어요.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
저 워낙에 무턱이 심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뭘 했어요. 했는데요. 완전 좋아요. 싹 없어졌어요. 이 턱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진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이게 각도가 맞는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에서 보시면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중턱만 했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턱에 보형물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걱턱으로 긴 이중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걱턱인데 이중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지방흡입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턱이 짧아. 그러니까 얼굴에 봤을 때 여기가 짧아요. 이렇게. 이 길이가 짧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납작한 거죠, 이게. 이게 납작한 사람들은 이중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방 흡입해도 별반 효과 없어요. 근데 지방 흡입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묶는 거는 사실 큰 그거 없고, 그 다음에 뭐 활경근 밑에 있는 포도송이 지방을 뜯는다. 뭐 조금이라도 빼주면 좋겠죠. 근데 사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 보고 딴 거 뭐 수술한 거 없나? 턱이 주걱턱이냐 아니면 무턱이냐 그거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수술 후 결과가 며칠째인가를 보세요. 여기에 해당 링크에 해주신 거는 전부 다 2주째더라고요. 2주째는요. 밴드 하고 있다가 밴드 풀는 시기예요. 그러면 밴드로 눌러놓고 턱 조금만 빼놓으면 이중턱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모든 수술은 최소 6개월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야 그 최종 결과를 본다. 근데 여기 영상에서는 14일 결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내용 안 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료 사진이 의도된 약간 트릭이 보이면 그 영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장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족 수술 코성형과 같이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왜인지 얼굴이 처진 것 같아요. 귀족 수술로 인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제거해야 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방문해서 상태 봐야 하나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점집에 가서도 4주는 달라고. 이거 무슨 신점도 아니고. 점집은 그렇다면서요. 신점은 워낙에 사주 말 안 하고 가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점집은 사주 보는 집은 이렇게 가가지고 사주를 대야 되는 거고 뭐 이렇다면서요. 그렇대요. 저도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성형외과 오시면서 최소한 사주는 주셔야지. 생년월일 생신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뼈조각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입안에 뼈조각 만져지는 경우요. 이 경우 내려온 뼈조각으로 인해 볼초짐이 올 수 있나요? 입안에 뼈조각이 만져진다면 이거는 제거합시다. 이거는 다시 재수술 해서 제거하시고요. 이 뼈조각 때문에 처짐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입안에서 뼈조각이 만져지는 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요거는 CT 찍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볼초짐을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원장님, 광대 축소술 후 볼초짐이 오기 이전에 광대를 복원하면 처짐이 안 오게 될까요?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짐이라는 거 더하기 빼기라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무조건 빼기예요. 그쵸? 근데 복원을 해서 볼륨이 늘어나는 건 더하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수술을 2번 한 거잖아요. 뼈를 줄이는 수술했고 복원하는 수술하고 수술 2번이죠. 그 다음에 뼈가 볼륨이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거죠. 플러스 요인이긴 하죠. 그런데 이 플러스 요인은 예전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예전으로 되는 거니까 플러스 뭐 0.5 이렇게 되겠죠. 수술은 한 번당 마이너스 1, 그러면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5, 그러면 처짐이 오겠죠. 근데 그 양이 조금이란 얘기죠. 곱하기 나누기요.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색소 침착 다크서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파코토닝,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코토닝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요새 피부 레이저는 좀 관심을 둔 지가 좀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크서클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예전에 환자분들한테, 피코토닝이겠죠? 그쵸? 요즘 피코레이저 나오니까 다크서클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동의하는 거. 다크서클의 원인이 눈 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그런 경우, 첫 번째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얇아서 밑에 근육이 비쳐 보일 때, 근육은 빨간데 노란 얇은 피부가 덮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날 땐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늘져 보이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는 눈 밑 피부에 검쭉쭉한 색소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원인은 다 다른데. 자, 눈 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으면 눈 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수술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는 미세지방 이식이나 필러 같은 걸로 살짝 피부 두께를 돋아주거나, 또는 CO2 레이저 같은 걸로 레이저를 막 해서 피부를 두껍게 흉사를 만들어서 피부를 조금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는 거기를 박피를 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소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예전에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던 게 요새 피코 레이저가 나오면서 피코 토닝 레이저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별게 아니고요. 레이저가 조사되는 숫자가 피코 세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노 피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코 초만큼 아주 짧게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적은 시간 큰 레이저를 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워는 높이고 조사 시간을 줄이면 총량은 같아도 에너지가 높으니까 효과가 높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색소 침착이면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뼈 모형 저거 어디서 얼마 주고 살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건 제가 환자 중에 제가 모델로 쓸 환자 뼈를 프린터로 제가 뽑은 건데, 이렇게 내 뼈를 데이터로 빼려면 비용이 꽤 듭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거 한 거는 대략 한 60만원 정도, 재료비 정도가 40만원, 50만원, 60만원? 요 정도 들어요. 시간은 26시간 걸려요. 판매하는 데는 어딘지 있기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정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결국 노블캣은 조건이 맞는 사람이 해야 하는 수술이네요. 인중 길이가 길고 적당히 길고 콧볼 넓이가 넓은 편이고 절대 코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팔자 앞광대 중안면부에 볼륨을 주려면 노블캣 말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노블캣 말고 지방을 조금 맞으시거나 필러를 조금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코라면, 인중 길이 적당하고 콧볼이 넓은 편이고 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노블캣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때 노블캣에 관해서 이제 많이 주시는 질문들 꼭 보세요 라고 했던 거, 요거 꼭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 본시멘트 부작용이나 이물감 등이 없는 건가요? 실리콘은 이물감이 많고 두통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제 생각에는 부작용 이물감 없는 보형물이 있나요? 다만 이마에 실리콘 같은 경우 피가 찬다거나 아프거나 또는 틀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지금 본시멘트는 사실 제가 수술하고서 아주 많은 환자를 여러 명 지켜본 건 아닌데, 수술하면서 그래도 한 30-40명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물감이나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실리콘은 예전에 또 한때 되게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신데 몇몇 분들은 수술한 지 지금 10년 지나서 12년 지나서 이마에 피 차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안 한 지가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수술했던 실리콘 넣었던 이마에 했던 환자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피가 차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생리 때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생리 때마다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시멘트 수술하고서는 피가 차서 온다거나 뭐 두통이 있어서 온다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코가 조금 휘어 있으나 코필러 시술 시 잡힐 정도면 이노핏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요 사례는 아주 미묘해서 사실은 요것만 눈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수술하는 모든 환자는 코 비대증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근데 이노핏으로 조금 다 잡아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저는 턱끝 전진술을 한 상태인데요. 절골한 부위 양쪽에 각이 졌어요. 이런 분들 꽤 있죠. 근데 또 이거 없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나중에 돈 모아서 원장님 재건 수술해 받으라는데 지금 어쨌든 필러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맞아 보셔도 돼요. 맞아 보세요. 필러 맞아 보시고 대신에 녹는 필러, HA 필러로만 맞으세요. 살짝 맞고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 그리고 뼈에 가깝게 맞지 마시고 그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맞아서 느낌 보시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꼭 실로 묶어야 하나요? 손가락 끝을 2시간 지혈했으나 그거는 뭐 꼭은 아니고요. 봐야 돼요. 내비두는 게 빨리 났을지 꼬매야지 빨리 났을지는 그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펄프 침범하거나 이렇게 깊게 들어갔으면 차라리 꼬매주는 게 훨씬 빨라요. 회복이. 안 꼬매면 나섰다가 피났다가 딱 찢었다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깊게 찢어지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 광대 수술은 어떻게 고정하는 게 베스트인가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방법이 베스트라고 말하겠죠. 근데 다른 선생님도 제 방법이 베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술한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다 자기 방법이 베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겪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고정 방법이 10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면서 바뀐 것도 있고 환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뀐 것도 있고 수술하면서 제가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생각해서 바꾼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사각턱 수술 시 여자와 남자 성별마다 수술 방법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각이 좀 있게 한다거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각을 두거나 이런 거 갈아주거나 어디를 남겨두거나 다 달라요. 남자는 너무 결함하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신경 손상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윤곽 수술에서 이렇게 신경 손상 오기는 정말 힘들고 지방 흡입이나 악큐해서 요거에 오는 건 빈도가 윤곽 수술의 10배는 되는 것 같고 지방 흡입이나 악큐나 인모드 레이저 같은 걸로 하는 거는 오히려 수술보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략 10배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 자주 챙겨보는 저는 성형 붓기 관리는 그냥 산책 열심히 하고 자세 높게 하고 냉찜질 신경 쓰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 성형 붓기 관리 후 관리해준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심지어 한의원까지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레이저, 고주파, 마사지, 크라이오, 냉각 치료, 고압, 산소침, 약, 엘라스A, 신디스, 트림라인, 베노신, 부루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참 어렵네요. 여러분 비타민C 효과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타민C 건강을 위해서 효과 있을까요? 병원에서 맞는 멀티비타민 노란 국물 여기 IV 놓는 거 아시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약병에 노란 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멀티비타민이라고 비타민 헥사라는 50원인가? 50원짜리 앰플 타주는 거거든요. 노란 물 돼요. 그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 효과 있다고 느끼신 분 비타민 C가 됐던 E가 됐던 A가 됐던 뭐가 됐던 효과 있나요?
먹고 나면 조금 빨리 개운해지고, 뭐가 있나요? 눈 맑아져요? 맑은 달림 효과 있으시고. B는 엄청 부스팅 되는 느낌으로 C는 매일 먹고 D는 이틀에 한 번 먹어요. 건강 챙기는구나. 어떤 분은 또 효과 없다 그러고 그냥 건강 보조제. 피부 조금 좋아지는 듯. 셀레늄 먹고요. 예. 단순 심리 영향이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게 눈에 띌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적어주신 수많은 것들이 냉찜질이나 산책하는 것만큼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주파 마사지, 레이저, 크라이오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 뭐라도 하는데 좀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 하고 요거 하는 거는 찬성인데요. 이거 안 하고 산책 안 하고 이것만 누워서 먹고 눕고 하는 거는 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별로 약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사 먹을 돈이면 고기 한 근 사 먹지. 약간 요런 좀 고기 맹신자. 뭐 고기에 쌈 싸 먹으면 거기에 내 필요한 비타민이 다 달아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에요. 고기에 쌈 싸 먹으면 거기에 내한테 필요한 비타민은 다 들어있어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 사 먹을 돈 있으면 고기 사 먹지. 약간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그렇게 막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또 약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 약 좋아하잖아요. 양리학 수업 시간에 그 시간이 기억이 안 없어져요. 양리학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약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한 첫째 시간에 하셨거든요. 근데 약이 뭐냐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냐면 양약 교과서에는 약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고 이게 그 첫 줄에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약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약을 너무 좋아한다. 그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시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른들 뭐라고 하시죠? 시계가 죽었어요. 야, 저거 약 떨어졌다. 약 깔아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쵸? 시계에 약 넣어라. 약 깔아라. 약 떨어졌다. 약 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놈 살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배 아프면 링겔 맞으면 체기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영양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포도당 주사 이런 거 맞으러 가잖아요. 영양제 놔주세요. 기운이 없어요. 이런 거. 거기에 설탕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밥 한 공기도 안 돼요. 그거 맞을 돈이면 차라리 고기 사 먹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보면은 이제 조금 생각들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예 효과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거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에 매몰된 나머지 이거를 안 한다면 저는 반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코송형을 이노핏으로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직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매부리도 살짝 있고 그런 턱을 코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노핏으로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거 매부리 만들어주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참 재밌죠. 옛날엔 없앨라고 막 덤볐는데 이제는 있는 게 자연스러워서 막 있으려고 해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원장님 예전에 상담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때 원장님이 한쪽 당 8mm 정도 줄여야 된다 하셨는데 8mm면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일 시 뒷광대 부분 축소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신 영상을 볼 때 맞는 부분일까요? 이 완전 케바케고요. 8mm가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다, 숫자가 크니까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대 뼈 두께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 4mm, 어떤 사람은 6, 8mm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광대 뼈 두께만큼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한데 조금 욕심내면 광대 뼈 두께보다 한 2mm 정도 더 줄이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줄이면 뒷광대랑 매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뒷광대 속이 비어있는 에어셀, 비어있는 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자로 만들려다 보면 뼈를 고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플레이트를 제거할 때 나머지 뒷광대를 가는 방법을 저는 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광대 수술 2년 가까이 되는데도 광대 쪽에 흉살이 잡혀서 그 부분을 손으로 경락 마사지 하듯 마사지 해줬는데 딱 한 번 10분 했는데 그 뒤부터 흉살이 더 딱딱해지고 더 나와 보이는데 그럴 수 있나요? 피난 거고 부은 거예요. 흉살을 눌렀을 때 풀어져서 말캉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흉살을 누르면 그 안에 진물이 고이고 또는 피가 나서 붓고 땡땡해지고 커질 수 있다, 빨개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3급 부정교합 비대칭 주걱턱으로 작년 9월에 양악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얼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하악 볼륨이 너무 꺼지고 기미각도 사라져서 남자 같은 모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예전처럼 잘 살고 싶어도 거울만 보면 미칠 것 같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 모습 찾고 싶어 이것저것 찾아보다 원장님 글을 많이 봤는데 많은 분의 인생을 구해주신 것 같아 저도 더 엄청 하고 싶습니다. 제 수술 전후 C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T 아니고요. 사진 엑스레이거든요. 혹시 객관적인 수치로 수술 전후 상태를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2는 수술 전후 측면이고 3, 4는 수술 전후 정면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에 귓볼이 여기 있고요. 귀밑각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란 막대기가 얼마였냐 보면은 지금 이 노란 막대기를 여기로 가져갔거든요. 이게 엑스레이는 이렇게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봐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길이만큼은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갖다 대보니까 1cm, 2cm, 3cm 조금 넘어요. 귀밑각이. 근데 수술 후에 보니까 귓볼에서 귀밑각이 요 빨간 줄만큼 돼 있는데 요 자에다 갖다 대보니까 1.4mm 정도, 1.4cm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한 2cm 정도가 줄은 느낌인 거죠. 잘 보면 요렇게 있던 치아 평면이 약간 요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들어갔고 얘도 들어갔고 귀밑각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없어진 게 환자분이 되게 싫으신 것 같은데 이 옆모습만 보면 수술은 되게 잘 돼 보여요. 여기 비율도 괜찮고 그다음에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거 이렇게 턱선 삐뚤어져 있던 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여기 귀밑각 있던 게 이렇게 있던 게 지금 없어져서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조금 교정 끝나고 안정화됐다 싶으실 때 이게 너무 서운하시면 요 정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진만 봐서는 비대칭 교정이나 이 주걱턱 교정도 잘 된 것 같아서 괜찮은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한 후 지금 작년 9월에 했으니까 올해 말에 한 추석 지나서 한번 병원 내원하시면 CT 찍어보고 뭐 교정도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 뼈 모습 보고 필요하면 조금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뭐 조금 만들던지 아니면 또 붓기 빠지고 그 모습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뭐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뭐 주걱턱 있는 거 뭐 조금 들어간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굴 제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중심선이거든요. 이거 중심선을 이렇게 그으면 지금 환자분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나 삐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조금은 남아 있어요. 약간 요 정도?
근데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귓밑각이 사라진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같이 좀 9월 달쯤에서 충분히 낫는 시간을 주고, 한번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너무 싫어요. 삶을 잃었습니다. 이런 말. 이런 말 조금 죄송하지만, 이런 말 너무 쉽게 뱉지 마세요. 아, 뭐 얼굴로 사나요? 뭐 삶을 잃었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병원에서 보는 수많은 환자분들은 귀가 없고, 뭐, 코가 없고, 눈이 없고, 얼굴이 흉터투성이어도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겨우 이렇게 좋아졌는데 귓밑각 좀 없다고 삶을 잃었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한테 하지 마시고 외부한테 표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삶을 잃은 게 아니라 잠깐 삶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 요 정도 생각하고 털고 일어나세요. 잃었다는 표현은 약간 비가역적인 느낌이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되찾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되잖아요. 조금 가볍게. 이것은 나의 삶에 벌어진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 재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었던 작은 굴곡의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런 말, 잃었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내 스스로한테 하면서 내가, 세뇌당해요. 그래서 우울감이 밀려오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